자, 이제 ACLS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카디오 바스큘라 라이프 서포트라고 하고요. 약자로는 ACLS 혹은 카디오 바스큘라를 빼고 그냥 어드밴스드 라이프 서포트, 그래서 AL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우리 체인 오브 서바이벌, 생존고리에 대한 공부를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까지가 BLS 영역이 되겠고, 여기 네 번째 부분 어드밴스드 리서시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드밴스드 라이프 서포트, 어드밴스드 카디오바스큘 라이프 서포트에 해당하는 ACLS, ALS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 뒤쪽에 말씀드릴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1차 진료의로서 그 진료 영역을 좀 뛰어넘는 크리티컬 케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재활 부분은 사실은 뭐 급성기 치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주로 이번 3시간 동안은 어드밴스드 리서시테이션 그리고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심전지가 발생을 하고 병원 밖에서 흉부 압박과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한 빠른 제세동을 하고 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거죠. 병원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약물이나 장비들을 이용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주로 ALS, ACLS 영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 회복이 되면 ROSC, 자발순환이 돌아오게 되면 중환자 케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응급센터의 소생실의 모습이고요. 이 환자 가운데 베드가, 환자가 누울 베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이 들어있는 카트가 있고, 제세동기가 있고, 모니터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의사가 보통 4명이 필요한데, 한 사람은 에어웨이를 담당할 의사, 흉부 압박, 그리고 제세동. 이 두 사람은 이제 교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의사는 이제 전체적인 심폐소생술을 관장할 리더가 되겠죠. 그리고 간호사도 3명 정도가 필요한데, 에어웨이를 보조할 석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장비를 챙겨줄 간호사가 1명 필요하고, 약물 투여를 전담할 간호사가 1명, 그리고 이 모든 심폐소생술 과정을 기록할 차팅을 담당할 간호사, 이렇게 해서 보통 한 6, 7명 정도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 말씀드린 BLS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환자를 데리고 CPR을 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 BLS를 시행을 하고, 환자가 소생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병원으로 오게 되죠. 병원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ACLS 알고리즘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산소를 투여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와 디피브릴레이터를 장착을 하고 리듬을 확인하죠. 그래서 리듬을 확인하는 것이 여기 앞에서 리듬 확인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 앞에서는 기계가 판단을 했다면 여기서는 의료진들이 직접 리듬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샤커블 리듬, 난 샤커블 리듬에 따라서 왼쪽 칼럼으로 내려가는 샤커블 리듬 쪽 치료 알고리즘이고, 오른쪽은 난 샤커블 리듬의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양쪽 두 개의 줄기가 있는 거고, 이게 리듬이 바뀔 때마다 중간중간에 리듬을 확인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여기서 리듬이 샤커블 리듬에서 난 샤커블 리듬으로, 난 샤커블 리듬에서 샤커블 리듬으로 바뀔 때마다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반대쪽으로.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알고리즘에 보면 옆에 세부 사항들이 좀 작은 글씨로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CPR 퀄리티, 그리고 디퓨릴레이션을 할 때 샥의 에너지, 그리고 약물 치료, 어드밴스드 에어웨이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ROSC를 판단하는 방법들, 그리고 리버서블 코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이 알고리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하고 ACL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듬을 확인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갈래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샥을 주거나 안 주거나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중간에는 심폐소생술의 퀄리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2분마다 샤커블 리듬인지 논 샤커블 리듬인지를 확인을 해서 계속 이제 돌아가다가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이라고 하죠. ROSC, 자발순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심폐소생술이 끝나게 되고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동안 할 것들은 약물 투여, 약물에는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리도케인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그리고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라는 것은 BLS에서 주로 시행했던 구강대 구강법이나 백마스크 벤틸레이션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리버서블 코스를 찾고 그것을 치료하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드밴스드 에어웨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순서는 좀 다르지만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병원에서 많이 쓰는 장비라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오로페린지얼 에어웨이와 나조페린지얼 에어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지 하면 환자가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상태가 되면 혀가 뒤로 떨어져서 기도를 막게 되는데 입 안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특정 기구를 삽입을 하게 돼요. 밖에서 공기가 들어갈 때 여기 에피글로티스 앞쪽까지 혀를 받쳐주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애들한테 쓰는 거, 성인한테 쓰는 거, 좀 작은 성인한테 쓰는 것들 이렇게 다른데 크기를 잘못 고르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도기, 즉 에어웨이를 집어넣는데 혀를 눌러서 오히려 기도를 더 막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길이를 이제 잘 골라야 되는데 고르는 방법은 여기 입꼬리부터 여기 귀까지 이렇게 생긴 요 에어웨이를 딱 대보고 여기에 사이즈에 맞는 것을 삽입을 해야 돼요. 처음 삽입할 때는 동그란 쪽 위쪽으로 올라오게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고 이거를 180도 돌려서 목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대개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사용을 해야 되고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페린지얼 에어웨이를 넣게 되면 그 기침 반사, 구역 반사 같은 것이 일어나서 구토를 유발하게 돼서 흡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것이다.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열어주기 위해서 헤이틸트 친리프트나 조 스러스트 매니버를 시행을 하게 되죠. 기도가 이렇게 열리기는 하지만 이 입안에 들어있는 혀가 뒤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 방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에어웨이를 입안에 넣어놓으면 백마스크 벤틸레이션 할 때 기도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또 입안이나 목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 뭐 타액이라든지 분비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들을 제거할 수 있는 석션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엔도트라케알 튜브를 목 안으로 넣게 되는데 그게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환자가 무의식 중에 이거를 깨물어서 기도가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로도 이 오로페린지얼 에어웨이를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나조페린지얼 에어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비슷하긴 한데 입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코로 넣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 하는 이유는 의식이 완전히 없지 않고 약간 이제 세미 컨시어스 적당히 의식이 깨어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구역 반사나 기침 반사를 좀 덜 유발하겠죠. 이게 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도 하는데 이걸 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얼굴에 손상이 있을 때 여기 얼굴 기저 부위나 점막에 손상이 있으면 이 코로 이것을 넣다가 오히려 저기 손상 부위를 더 악화시키거나 뇌 안으로 이게 밀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운이 나쁘면.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에어웨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는 주로 오로페린지얼 에어웨이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드밴스드 에어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병원 전 단계에서 많이 쓰는 어드밴스드 에어웨이가 있어요. 우리가 라린지얼 마스크 에어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걱처럼 생겼죠. 주걱처럼 생겨서 이걸 입속에 밀어넣게 되면 이 주걱의 끝부분이 식도 쪽을 막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를 하고 이 앞에 동그란 주걱의 가운데 부분이 기도 쪽으로 개방이 돼서 밖에서 백을 연결해서 공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공기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벤틸레이션이 된다라는 원리고요. 벌룬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벌룬에다가 공기를 채워주면 이 주걱 부분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밀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병원 내에서 실제 ACLS를 시행하면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대개는 119 구급대나 혹은 병원 중에서도 이제 외래 클리닉 이런 곳에서는 이제 기관 삭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라린절 마스크 에어웨이를 이용해서 임시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어요. 또 하나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중에 병원 전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에소파지알 트라키알 콤비 튜브라는 것이 있어요. 약자로 ET 튜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놈은 루멘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그 관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 이 벌룬이 또 두 개가 있어요. 벌룬이 두 개가 있고 이 벌룬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 위쪽에 있는 벌룬 그리고 하나는 저 아래쪽에 있는 벌룬. 파란색 관을 쭉 따라가 보면 얘는 쭉 가다가 여기 사이드 홀로 구멍이 열려 있죠. 이 하얀 쪽은 쭉 따라가 보면 엔드 홀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하면 그냥 입안에다 밀어 넣는 거예요. 우리가 구강 내로 어떤 관을 밀어 넣게 되면 거의 90%는 그 관은 식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쪽은 에피글로티스가 평소에 이제 음식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닫혀 있어요. 대개는 숨을 쉴 때만 잠깐씩 열리는 거죠. 에소파지아 트라키알 튜브를 쭉 밀어 넣게 되면 얘가 식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럼 이게 식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양쪽에다 이제 벌룬을 하고 식도 쪽에 벌룬 그리고 여기 파링스 쪽에 있는 벌룬을 공기를 넣어서 부풀려 주고 여기 파란 쪽 관이 기도 쪽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백을 연결하고 벤틸레이션을 해주면 벤틸레이션이 되겠죠. 왜 이렇게 두 개를 관을 만들었냐? 그 이유는 넣다 보면 정말 운이 좋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끄트머리가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얀 쪽에다가 백을 연결하고 벤틸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자, 기도로 들어갔냐 식도로 들어갔냐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배에다가 청진기를 대고 이 하얀 쪽 관에다가 백을 연결하고 공기를 짜보면 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로 들어가게 되면 위로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청진기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 얘가 식도로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파란 쪽에 열려 있겠구나 해서 파란 쪽에다 연결을 해서 이제 벤틸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대개는 병원에 오게 되면 엔도트라키알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죠. 기관 삭관을 하게 되는데 기관 삭관을 할 때는 이런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기도를 열고 여기다 이제 이 튜브를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블레이드는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나는 커브드 블레이드라는 것이고 주로 성인한테 사용을 하고 이런 스트레이트 블레이드는 소아에게 사용을 합니다. 성인한테 사용할 때는 이 블레이드를 입안에 넣고 이제 입안에 들어가면 바로 혀가 있겠죠. 혀를 옆으로 치우고 쭉 들어가서 블레이드 끝부분을 발리큘라라고 그래요. 에피글로티스와 혀뿌리가 맞닿아 있는 계곡 같은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 끄트머리를 대고 그거를 살짝 들어주면 그리고 각도를 살짝 주면 얘가 이제 지렛대 원리를 있죠. 에피글로티스가 이렇게 쳐져 있다가 발딱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보이는 거죠. 기도 안에 보컬 코드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거기다가 이제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작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2살 미만을 얘기를 하는데 요 스트레이트 블레이드라는 걸 써요. 이거는 보면 블레이드가 에피글로티스와 혀뿌리 사이에 있는 발리큘라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에피글로티스 자체를 잡아서 들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에피글로티스가 좀 힘이 없어요.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 에피글로티스를 들려고 해도 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 스트레이트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에피글로티스 자체를 잡아서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성인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네요. 이렇게 훨씬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에피글로티스는 혈액순환이 왕성한 부위여서 자꾸 건드려주면 이게 부어올라요. 이게 부어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막히게 되겠죠. 한 번에 들어서 딱 넣어주면 괜찮은데 이게 한 번에 해서 잘 안 되고 자꾸 여기를 자극을 하고 이러다 보면 에피글로티스가 부어올라서 나중에는 이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에피글로티스는 건들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성인한테는 이런 커브드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발리큘라에 위치를 시킨다는 거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피글로티스를 그냥 잡아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튜브가 목에 삽입이 되게 되면 고정을 잘 해야죠.
잘 넣더라도 자꾸 흔들리거나 환자를 옮기거나 하는 동안 이게 빠지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있어요. 제대로 고정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테이프나 고정기를 이용해서 잘 고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더 보면 라링고스코피 블레이드를 이제 목안에 넣게 되면 이 까만 부분이 혀죠. 혀를 치우고 그 여기 발리큘라라고 돼 있죠. 발리큘라. 요게 에피글로티스고 여기가 혀고 요 발리큘라와 아니죠. 혀와 에피글로티스 사이 부분에 그 블레이드 끝 부분을 대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이렇게 에피글로티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하얀 보컬 코드가 보이게 돼요. 환자가 숨을 쉬고 있으면 보컬 코드가 열렸다 닫혔다는 게 보이겠죠. 확실히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관 튜브를 쑥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잘 못하는 이유가 이 보컬 코드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이 튜브를 막 밀어넣게 되면 대부분 식도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식투베이션이라고 속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게 배로 들어가게 되면 뭐 벤틸레이션이 안 되는 거니까 환자가 안 좋아지겠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보컬 코드를 확인하고 넣어야 된다 얘기고, 근데 사실 해보면 보컬 코드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의사에게 맡기면 되겠죠. 이제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거치를 하거나 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ALS를 시작하게 되면 산소를 투여하게 되죠. 당연히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최대한 가능한 많이 주는 게 좋겠다. 하지만 ROSC가 되고 나면 계속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되고, 일단 심장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정량을 맞춰서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산소증은 환자한테 무조건 안 좋지만 고산소 혈증, 즉 산소 분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겠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임상 의사들의 생각인데, 최근 연구에서는 산소 농도가 너무 높은 채로 오래 지속이 되면 오히려 이 생존율과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즉 심정지가 일어난 동안은 산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산소를 줘야 되지만, 심장이 뛰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렇게 계속 많이 주지 말고 자발순환이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산소 용량을 적정선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 피지올로직 파라메터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엔드타이달 CO2예요. 엔드타이달 CO2라는 것은 환자가 내뱉는 숨에서의 이산화탄소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측정하는지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그 카테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잴 때는 커프를 감아서 인터미턴트하게 혈압을 잴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은 이 커프를 감고 혈압을 재는 것이 굉장히 좀 부정확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동맥에다가 주로 라디알 아테리를 펑처를 하는데, 거기를 펑처를 해서 관을 삽입하고 그걸 프레셔 센스가 연결된, 압력 센스가 연결된 모니터에 연결을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테리얼 릴렉세이션 프레셔는 역시 동맥 혈압을 잴 때 같이 재는 거고요. 센트럴 비너스 옥시전 세츄레이션이라는 것은 수학 시간에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직후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엔드타이달 CO2는 그에 반해서 비침습적으로 쉽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되겠죠. 자, ALS를 시작하면서 에어웨이를 다룰 때는 백마스크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거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라는 건 LMA나 아까 얘기한 그런 에소파지알 콤비 튜브, 기관 삭관을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로 사용을 할 수는 있다. CPR 하는 동안. 그러니까 CPR 하는 동안 반드시 기관 삭관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기관 삭관을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관 삭관을 하고 나면 이게 튜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알아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관 튜브를 식도에다 넣게 되면 오히려 더 환자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아까 이게 보컬 코드를 보고 넣으라고 그랬죠. 보컬 코드를 보고서 이게 들어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면 오케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관 삭관을 하다 보면 한 절반 이상은 보컬 코드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또 기관 튜브를 넣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무조건 또 글로 쏙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삭관을 해놓고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청진을 해보죠. 여기 지금 기관이 튜브가 삽관이 돼 있고 여기 엠부백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공기를 짜주면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구별할 건 뭐죠? 식도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삽관을 해놓고 엠부백을 처음 짤 때, 첫 번째 엠부백 짤 때 청진기를 어디다 대야 되겠어요? 에피가스트릭 에어리아 상복부에다 이걸 대면 식도로 들어가 있다면 공기가 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천둥 소리 같은 아주 큰 소리가 들리죠. 들리지 않는다면 식도로 들어가진 않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기도로 들어갔더라도 이게 하일룸 기관이 갈라져서 양쪽 오른쪽 왼쪽 기관지로 갈라지는 그 상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원렁 벤틸레이션을 하게 되고, 원렁 벤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압력이 과다하게 가해지게 되고 한쪽 렁이 과다하게 부풀어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쪽에 다 공기가 들어가는지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청진을 하는 순서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요 가운데 쪽에서 들을 때는 이쪽에 들어간 게 이쪽으로 울려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페리페리 저 밑에 쪽에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만 들으면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기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날숨에서 이산화탄소를 디텍션하는 장비예요. 우리가 보통 ETCO2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카프노그라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웨이브폼이라고 돼 있죠.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ETCO2 디텍터는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에서 튜브 플레이스먼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이 ETCO2는 코에다가 연결을 해서 환자가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반 공기 중에는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죠.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발생을 해요?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발생을 하죠. 자,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기관에다가 넣은 게 아니잖아요. 즉 숨을 제대로 쉬고 있고 멀쩡한 사람한테 코에다가 연결을 해 놓은 거죠.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환자를 세데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호흡이 약해지는 거예요. 호흡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있으면 심정지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 호흡이 약해지는 거를 발견을 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산소 포화도 측정을 많이 하는데, 산소 포화도보다 더 빨리 호흡이 약해지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날숨에서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숨 쉬는 게 먼저 약해지고 혈중 산소 분압은 나중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고안이 된 장비인데 이거를 심폐소생술을 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기관 삭관을 해놓고 여기가 이제 이 튜브죠. 환자한테 들어가 있는 이 튜브고 이쪽은 이제 엠부백이 되겠는데 요 사이에다가 커넥터로 연결을 해서 그 센서에다 연결을 하면 ETCO2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환자가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가 공기를 불어넣을 때는 이산화탄소 레벨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공기가. 근데 환자가 숨을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 레벨이 올라가겠죠. 이제 그거를 웨이브로 그리면 웨이브폼 카프노그라피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레벨이 올라갈 때 이제 숨을 내쉬는 거고, 떨어질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거고, 내쉬는 거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웨이브폼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수치가 실시간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내쉬는 숨에서의 이산화탄소 레벨은 어느 정도예요? 혈중 이산화탄소 레벨이 약 40 전후니까 40 전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튜브가 제대로 기관에 들어갔는지 식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우리가 이 웨이브폼을 보는 거죠. 식도에 들어갔다면 이런 웨이브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이 수치가 어떻겠어요? 낮겠죠. 왜냐하면 날숨이 없기 때문에. ETCO2 디텍터를 환자에게 연결을 해놓으면 이게 기도로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들어갔는데 저런 웨이브가 나오지 않거나 CO2 레벨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폴스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정상으로 들어갔는데 제대로 안 들어갔다고 나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폐로 블러드 플로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심정지가 와서
폐로 블러드 플로우가 충분히 돌지 않으면 폐순환으로 혈액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산화탄소는 피 속에서 폐포로 디퓨전이 돼야지 날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CO2가 너무 낮게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폴스 네가티브 기도로 들어갔는데 식도에 들어간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경우 조심하라는 거고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있을 때도 당연히 폐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이 튜브가 들어가 있어도 날숨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폐색을 일으키는 경우 풀모너리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티심에 수분이 많이 차 있어서 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디퓨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풀모너리 이데마가 심한 경우에도 EtCO2가 낮게 나오고 웨이브가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럴 수가 있다. 그럼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언제 이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심정지 환자한테 기관삭관을 했는데 이게 기관삭관이 기도로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판단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정지 환자한테서는 이게 폴스 네가티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용하는 거예요? 웨이브폼 카프노그래피를 사용하는 거죠. 가장 릴라이어블한 메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낮게 나올 수는 있어요. 심정지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폐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폐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레벨이 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는 보인다는 거예요? 웨이브는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들숨과 날숨에서의 이산화탄소 레벨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스 네가티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다. 모스트 릴라이어블 메소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또 여러 가지 방법들. 논 웨이브폼 모니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튜브에다가 엠브백하고 사이에다가 이런 커넥터를 연결해서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이제 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색 쪽으로 가깝게 되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다는 거고 높으면 인투베이션이 제대로 됐다는 거죠. 보라색 쪽으로 가면 이산화탄소 레벨이 낮은 거고 이거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를 여기 가운데 이제 나오는 색깔을 가지고 색깔이 계속 변해요. 그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사용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소파지알 디텍션 디바이스나 초음파로도 기도로 제대로 관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에소파지알 디텍션 디바이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식도는 근육으로 돼 있죠. 기관에는 연골이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지지가 돼 있죠. 그래서 파이프관처럼 짜부러들질 않는 그런 모양인데 식도는 짜부러들어요. 큰 주사기를 연결해서 이걸 쭉 하고 빨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도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육이 쭉 하고 달라붙으면서 그 이 튜브 끄트머리를 막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당겨지질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거의 안 쓰고요. 예전에 쓰던 건데 요즘엔 다른 방법들이 많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죠. 초음파로도 우리가 경험이 많다면 구조물들을 알고 기관이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관 삭관이 제대로 됐는지 기도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초음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